안녕하세요. 이번에 언더독스 로드 투 폰톤으로 발표할 김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폰톤 오토모티브 2026에 참가해가지고 사실은 기술적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아직 패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느꼈던 점과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에 대해서는 패치가 안 된 관계로 뭐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 발표에 앞서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원래 보안을 전공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BOB 보안 컨설팅 트랙을 시작하면서 일단 오펜시브 리서치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쪽에서 쭉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5년도 11월에 그레이랩에서 이제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퇴사 한 달 전에 이제 78 리서치 랩에서 같이 뭐 폰트원을 준비해보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두 회사에서 다 저한테 약간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덕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2월부터는 이제 개인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좋은 자리가 있다면 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폰트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폰트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폰트원이 1년에 3번 정도를 진행하는데 이제 오토모티브, 베를린,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폰트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주체는 GDI라는 회사에서 제로데이 이니셔티브 여기서 이제 주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 개 취약점을 체이닝 하든지 아니면 원샷으로 일단 원격으로 코드 익스큐션까지 되는 것이 무조건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공을 했으면 등록을 하고 현장에 가서 있는 그 실 장비에 대해서 시연을 한 다음에 이제 상금을 획득하는 것이 원래 룰입니다. 그리고 규정으로는 MITM이나 ERP 스푸핑, 뭐 DNS 스푸핑 같은 공격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승자는 마스터 오픈이라 해서 각 타겟별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금액과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포인트가 많은 사람이 마스터 오픈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최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갔었던 도쿄, 그리고 베를린, 아일랜드 이렇게 세 곳에서 열리고 각 테마별 테마와 이제 타겟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단 제가 최근에 갔었던 오토모티브 2026인데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 동안 열렸었고요. 그리고 타겟은 이제 뭐 테슬라 아니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아니면 전기 충전기 아니면 운영체제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아마 저기 베이클 인클루디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타겟들을 성공할 시에는 저기 써 있는 이 파란색이 이제 그 상금이고 상금의 포인트에 추가적으로 자동차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서 좀 연구나 분석을 하기엔 쉽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IVI랑 EV 차저 대상으로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인데요. 베를린은 이제 올해도 예정 날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타겟들은 아마 좀 익숙한 타겟들이실 것 같은데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브라우저 그리고 어도비 리더 그리고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회의 좀 특이한 점은 이제 AI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요새 아마 다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클로드 코덱스 커서도 이제 RC가 할 경우에 금액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올해 기준이 아직 안 나와서 2025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이렇게 여러 휴대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도 프린터도 있고 그리고 제일 특이사항으로는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인데 이거를 RCA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한 15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스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시놀로지나 아니면 큐넵 같은
그런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환경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어떤 장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분석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비 선정을 할 때는 맨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작년도에도 나왔던 타겟인가를 먼저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타겟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았고 그게 패치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온 타겟은 최대한 제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펌웨어가 공개되었는지, 그래서 펌웨어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사실상 실제 장비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공개됐는지도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된 타겟으로는 차엑스만 구매를 했었고 나머지는 일단 암호화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회가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송에 걸리는 시간과 해당 장비의 가격 두 가지도 고려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크게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예상의 변수가 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2개,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3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게 EV 차저 분석 환경 세팅인데요. 일단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콘센트가 아래에 있는 게 220V고요. 위에가 240V인데 저기 미국식 이제 플러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으로 봤을 때도 엄청 크고 저게 실물로 보면은 그냥 조금 거짓말을 더해서 거의 주먹만 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저걸 어디다 쓰나 저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찾아본 결과 네마 1450이라는 플러그와 호환이 가능한데 저기 오른쪽에 또 사진을 보시면 또 규격이 안 맞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조사마다 또 구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저거를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또 저거를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저게 아마존에서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려서 받았던 건데 또 추가 구매를 하면은 또 다시 또 한 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저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비도 메인보드라는 게 있는데 메인보드에 직접 전원을 인가하자라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일단 데이터 시트 왼쪽처럼 실제 그 DC 전원을 인가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전원이 켜지긴 했으나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방법도 실패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가 익숙하죠. 220V 선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자르면은 저 안에 선이 저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3개의 선을 실제 장비에 연결을 해서 위에 절연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220V가 저렇게 절연 테이프로 감아도 사실 좀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무서워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약간 목숨 걸고 대회를 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좀 리스키했지만 근데 저것도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성공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240V랑 국내 220V는 단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스플릿 페이지라는 장비를 구매했어야 됐고 이것도 아마존에 찾아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를 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배송도 한 달 반. 이래서 3달에서 2달 정도의 대회 시간에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또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기차 충전소나 아니 전기 시공업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군데를 또 저희가 전화를 해봅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뭐 아예 답변을 안 주는 데도 있고요. 뭐 240V 말고 220V만 한다. 그래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또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랬고 포드는 이제 칩 디솔더링이라 해가지고 이제 칩을 떼가지고 그걸 이제 펌웨어 추출을 하거나 뭐 이런 기법이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즐리가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저희 왼쪽에 보시면은 그리즐리라고 써 있는 검은색 기기 보이시죠? 그래서 검은색 기기가 저희한테 온 거고 원래 실제로 저희가 구매한 거는 하얀색으로 써 있는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5배송을 시켜가지고 와이파이 모델이 아니라 그냥 실제 그냥 아날로그 모델이 와서 저희가 분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둘 다 이제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진짜 망했구나.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면서 일단 차엑스에 더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알파인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까지 구매해서 총 5개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비로는 이제 IVI인데, IVI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딱 봤을 때 뭐 쉘이 있거나 아니면은 바로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격 벡터를 외부에서 식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뭐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나씩 누르면서 기능을 먼저 봤었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IVI가 AAP 형식으로 동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을 와이파이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시켜가지고 앱맵으로 포트 스캐닝을 해봤을 때 특정 포트들이 외부로 열려 있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 각 포트에 매핑되어 있는 서비스들, 그 서비스들의 버전까지 확인을 해서 원데이들을 쭉 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데이를 리스트업을 해도 만약에 이제 디버깅이 필요한 상황에 취약점이라면 POC가 공개되어 있어도 저희가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커맨드 인젝션이나 이런 류를 찾았습니다만 이 방법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IVI를 하나씩 다 분해를 해가지고 칩을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보시면 뜯은 내부의 사진이 저렇게 돼 있고, 뭐 MCU 아니면 플래시롬 뭐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UART랑 JTAG 포트가 있는지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판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저거를 진행하면서 같이 저는 이제 동일 벤더사에서 만든 타 장비, 다른 장비 대상으로 이제 펌웨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비들 중에 암호화가 안 되어 있는 걸 찾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혹시 여기도 우리 장비에도 되나 하고 커맨드 인젝션을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커맨드 인젝션이 되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일단 업데이트 과정에서 USB를 통해서 커맨드 인젝션이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블랙박스 테스팅이다 보니까 USB 경로를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USB 경로를 모르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해당 커맨드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아래 커맨드를 쓴 것처럼 ls-l 하고 mnt USB 별 하고 앞에 커맨드가 성공을 했을 때 뒤에 슬립을 줘서 만약에 앞에 커맨드가 성공을 하면 뒤에 슬립이 걸리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꽤나 한 3분 걸렸었고, 그리고 또 저기 슬립까지 걸리면 슬립이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 과정에서 여러 번 커맨드 인젝션이 터지는 바람에 거의 한 30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며칠 동안 저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변수 때문에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UART 핀이 식별이 돼가지고 UART 핀을 연결해서 이제 로그를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장비 안에 쉘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USB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파일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인자가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FAT32 기준으로 계속 테스트를 했었는데 또 EXT4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명이나 이런 데 또 슬래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베이스 64로 인코딩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참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대회 등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대회 현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결과, 그리고 여담으로 그냥 저희 그냥 여행했던 그런 기록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 등록은 한 대회 시작하기 일주일 전 오후 5시까지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GDI에다 메일 절송하면은 왼쪽에 아래처럼 메일 하나 옵니다. 그래서 메일 하나 오면은 기본적인 뭐를 보내주고, 그리고 참가자 등록 양식을 따라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부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CWE 넘버 기준으로 무슨 취약점을 체이닝할 거고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 필요하고 아니면 뭐 블루투스 페어링 전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술을 해서 넘기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확인 사항은 아니고 저게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밴드 CV 리스트라는 거를 애초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맨 처음에 분석을 시작할 때 봐야 되는데, 저게 작년에 나왔거나 재작년에 나왔거나 그 타겟에 대해서 동일한 취약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류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저거와 비슷한 벡터거나 아니면 동일한 취약점이 아닌지는 꼭 판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시 경쟁률이 엄청 셌기 때문에 이제 알파인이랑 캐노드 같은 경우에는 32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최 측 얘기로는 작년도 베를린 대회 전체 참가 순청수가 똑같을 정도로 일단 약간 캐노드랑 알파인이 좀 꿀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엄청 많은 참가자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펌웨어 이슈도 있었는데 캐노드가 장비마다 또 펌웨어 버전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대회 측이 갖고 있는 건 1.9 버전,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1.7 버전.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또 최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도 없었고 또 공개도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벤더사에서 오피셜로 나왔던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GDI에서 좀 기다려봐라. 근데 그때가 대회 시작하기 거의 일주일 전인가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떡하냐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취약점은 버전을 타는 건 아니었고 좀 그런 거라서 좀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그 GDI 측에서 결과적으로 냈던 답변은 펌웨어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방법은 너네한테 알려줄 건 아니고 알아서 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아가지고 좀 저희는 상당히 이게 대회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생각했었고 뭐 근데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벤더사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회 전날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호텔 안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요. 이제 왼쪽에 여기 두 분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순서를 선발하는데 저는 대회에서 이 부분이 제일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서 왜냐면은 상금이랑 포인트가 순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1라운드가 즉 첫 번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연하는 사람은 상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2, 3, 4, 5라운드는 50% 지급. 그럼 그 절반이죠. 원래 상금의. 그리고 나머지 시연자한테는 25%를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뒤에 시연을 할수록 앞순번에 있는 사람들이 낸 취약점과 겹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늦순번으로 할수록 그 취약점이 계속 겹칠 확률이 높은데 그걸 이제 콜리전이라고 하는데 중복이 되면은 하나당 일정 비율의 점수를 계속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시로 써놨었는데 4개의 버그 체이닝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중복이 돼요. 그럼 그 금액에서 50%가 또 차감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순번이 제일 빠르면 빠를수록 금액을 100%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성공만 한다면.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나머지 시연자한테 다 성공만 한다면 4분의 1 그 정도 금액은 다 지급한다고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6번째 순번이었는데요. 그래서 6번째랑 5번째는 일단 2배의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앞 순번 중에 한 명이 실패하기를 되게 기도했었고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도 앞에 한 팀은 성공을 못하는 바람에 제가 그래도 50%의 상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현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대회장이 작았습니다. 처음에 그 박람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시장이 엄청 컸고 그 전시장의 일부분의 부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렇게 딱 저 정도 공간이 그 대회 메인 스테이지고 그래서 스크린이 한 3개 정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이 남은 시간과 지금 시연하고 있는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뜨고요. 근데 사실 조금 좁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저기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저기 올라간 친구들이 좀 전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못 올라간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래도 폰통은 답은 느낌은 나지 않았나라는 그래도 대회장 이뻤다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회 현장 그 당일 날에는 이제 뽑기 순서대로 본인 차를 맞춰서 대기하다가 시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연하기 전에 이제 장비 대상이다 보니까 세팅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잘 몰랐는데 되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요. 되게 그 주최 측에서도 협조적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짓은 안 한다면 충분하게 이거저거 테스트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 연결이나 블루투스 페어링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 각 팀당 10분씩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기회에서 실패하면은 거기서 일단 시간이 멈춰지고 그 디버깅이랑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남은 2번이면 이제 20분이겠죠. 그 남은 시간에서 계속 차감이 되는 시기라서 실질적으로는 페널티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을 실패해도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총 3번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대에 못 올라갔던 이유였는데 이제 캐노드랑 알파인 쪽은 참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1번 순번 말고는 다 무슨 회의실에 갇혀가지고 시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인데 제가 그 사진을 안 찍어놔가지고 같이 대회 나갔던 78리서치랩 친구들 사진을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실제 그 회의장 사진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하얀 방에 아무것도 없죠.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GDI 직원 2명이랑 그냥 쓸쓸하게 둘이 앉아 있었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실제 시연을 하고 이제 검사를 받는 약간 숙제 검사 받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둘이 앉아서 검사 받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시연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 시간을 충분히 주고 뭐 네트워크 상태, 장비 연결 그리고 사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가서 테스트를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고 사실 기회가 3번이나 주어지지만 현장 가서 이제 긴장하거나 아니면 진짜 예상치도 못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코드 옛날 거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타가 들어간다거나. 근데 손을 일단 놔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주면서 테스트를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첫 번째 시연에서 성공적으로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미리 작성했던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 보고서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디테일하게 보고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GDI 측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이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 취약점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저희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혹시 뭐 재현 조건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취약점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사실 결과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넣어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까먹고 있던 부분인데 와이파이 기반의 취약점 경우에는 PK 파일도 내라고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주최 측에서는 되게 뭔가 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냥 PK 파일도 그 자리에서 뜰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매한 장비가 5개고 그래서 하나는 그 칩 탈거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고 하나는 또 오배송 때문에 아예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2개는 아예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3개 그래도 5개 중에 3개 저희가 분석한 3개에 대해서는 다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바운드 리드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로 유니크 판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캐노드는 디폴트 크레덴셜의 커맨드 인젝션 그래서 콜리전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성공했었고 차엑스가 사실 취약점이 패치가 됐으면은 좀 이거가 재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스, 커맨드 인젝션 그리고 버그 4개를 체인을 해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크 2개, 콜리전 2개에서 50%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금 액수는 뭐 랜덤하게 배정된 순번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순번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특히 참가자도 많았고 한정된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할 때 공장 초기화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었고 또 장비가 매번 새로운 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그냥 듣기로는 특정 앞에 시연했던 그 조건 때문에 뒤에가 잘 안 됐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하시게 된다면 주최 측의 리붓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앞에 팀의 디펜더시가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날리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그 저희가 놀러 갔을 때 그 대회장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숙소를 잡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남자 7명이어가지고 그 좀 남자 7명이 좀 너무 진행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큰 데를 잡았는데 근데 저 숙소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았고 남자 7명이 지내는데도 답답하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저게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세탁기랑 또 에어비앤비는 수건을 매일마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세탁기랑 건조기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편하게 쾌적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흐름으로는 일단 화장실이 하나여가지고 아침마다 좀 많이 피곤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잘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내년에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저 숙소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숙소를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일본 가면은 또 야끼니쿠를 다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야끼니쿠가 또 거기 도보 3분 거리 야끼니쿠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상 4.9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 팀원들 다 같이 갔었는데 한국 사장님이 또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사장님이 언어 문제 없이 또 잘 소개시켜주고 사장님 말로는 그 동네가 부촌이어서 좋은 고기 아니면 손님들 안 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고기만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 건 흠이지만 그래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또 저 아래 사진처럼 사장님이 술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술을 큰 병을 갖고 와서 서비스로 계속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되게 좋았던 가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쪽 도쿄를 놀러 가시거나 하면은 저기 고깃집을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담이긴 한데 저희가 그때 밥 먹을 때 옆에 테이블에 아무리 봐도 한국인의 컴퓨터하게 생긴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마 저기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말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비오비 14기인 친구들이 거기서 대회를 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컴퓨터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희가 또 나이 연령대가 좀 훨씬 많아 보여가지고 일단 불편해할까 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물어보진 않았는데 뒤에 나갈 때 티셔츠에 보니까 비오비 테이크다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았구나. 그래서 저희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그런 게 뭔가 있는데 그래서 맞았나 보다라고 해서 그때 인사나 해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여담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회 참가 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해보면서 배웠던 교훈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핵심 가이드라기보다는 제가 하면서 많이 느꼈다고 중요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ART나 JTAG 포트 식별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팅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삽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던 게 UART랑 JTAG을 빨리 식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또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걸 식별을 제일 먼저 하면은 제일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유가 된다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비를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은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코드 날리고 저 사람이 코드 날리고 하면은 누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또 뭘 바꿔놓고 아니면 또 만져놓고 막 이러면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칩 떼다가 고장난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고 혹시나 2개 정도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송이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 차라리 2개를 사놓고 좀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도 나름의 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택 서페이스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일단 엠맵으로도 해보고 사실 장비 쉘이 있다면 안에 네스텟으로 많이 다들 보실 텐데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방화벽에 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라우팅이 되는지 그런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외부에 열려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내부로만 열려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의외로 또 밖으로 열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꼼꼼하게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또 이제 만약에 쉘을 다 얻었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CV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CV를 전체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를. 그래서 아마 POC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기술적인 글이 써 있는 게 있을 텐데 사실 전에
나갔던 팀들이 써놓은 블로그나 글들이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다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원데이들도 패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패치가 했음에도 그거를 우회를 해서 새로운 제로데이가 나온 케이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원데이를 보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로 제로데이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CV는 꼭 리스트업해서 다 빠짐없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익스플로이 작성을 한 다음에 끝났다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장비를 들고 와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테스트를 많이 했던 게 공장 초기화를 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하고 특정 동작을 해보고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냥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메모리 커럽션류의 취약점이었기 때문에 엄청 그 펌웨어에 많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코드를 짜시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꼭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작성했었는데요. 이제 리버스 쉘 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NC로 여는 거, 텔넷으로 여는 거 등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는 보다시피 뭔가 보안을 계속 처음에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늘상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취약점을 직원들이 찾아오면은 제가 분석 보고서를 많이 쓰고 이런 잡무라면 잡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제로데이를 잘 못 찾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퇴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좀 퇴사를 하면서도 좀 지쳤었어요. 제로데이라는 걸 찾는 게 쉽지 않구나 하면서 이제 그만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운이 좋게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제 78 리서치 랩과 그레이랩이랑 같이 해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애들을 서포트를 해야지 제가 리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열심히나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되게 사람이 또 그래도 기회가 오면 잘 하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다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뭐 저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역시나 뭐 대회는 쉽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좀 타겟을 잡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타이푼폰 2016이라 해서 올해 서울에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타이푼 콘이라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섞여가지고 지금 폰투원이랑 비슷하게 특정 타겟을 따면 그거에 대한 상금을 주는 식으로 하는 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SSD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서울 명동에서 하니까 혹시나 참가하실 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푼 폰이 좀 빨리 끝나면은 사실 이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6 베를린인데 저희가 좀 익숙하죠. 이제 올라마, 라마 같은 여러 가지 타겟들, 로컬 LM이죠. 로컬 LM 대상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겠다 해가지고 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앞에 장벽에 막혀가지고 못 해보고 있는데 뭐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베를린은 조금 멀어서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타이푼폰 이런 것도 준비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민해 보시는 동안 혹시 BOB 14기 테이크다운 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같은 대회 나갔었나요? 오신 분 없나요? 없군요. 그럼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분석하시면서 AI를 많이 활용을 혹시 하셨을까요? 네, AI를 활용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사실 AI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된 지식이 전달될까 봐 안 썼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AI를 도커를 활용해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AI가 클로드 코드를 썼는데
매번 퍼미션을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열고서 쓰기에는 좀 보안상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도커를 하나 판 다음에 거기서 다 제가 퍼미션을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쭉쭉쭉 돌아가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했었고 그리고 텐넥 MCP라는 MCP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아이다를 헤드리스로 돌아가게 하는 MCP라서 또 그것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수줍어 하시죠? 원래 질문이 항상 많았는데 네, 저한 10초 세볼까요? 정말 없나요? 지금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네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차량 보안 쪽으로 준비를 만약에 한다면 그 발표 들었던 것처럼 기기 준비라던가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처음으로 준비하려면은 어떤 걸 가장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요새 하드웨어가 좀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비가 없이는 많이 힘든데 그래서 저도 사실 하드웨어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라서 지금 최근에는 062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062는 일단은 그나마 쉘을 따기에는 조금 더 적합하고 그리고 UART 핀이 딱 식별되기 좋게 돼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TP-Link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장비를 한번 까보시면은 그 안에 핀이 딱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처음에는 진입 장벽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회 준비하시는 그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사실 3,400만 원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들으면 큰 돈인데 상급으로 받은 거는 그거의 한 4-5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올해는 많이 실패해도 내년에 또 비슷하게 또 대회가 있으니까 그 경험을 따라서 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상급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만 하는지 제일 궁금했는데 우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발표랑 Q&A 요까지하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앞에 도희님한테 찾아와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해주신 도희님한테 발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